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홀로서기에 대한 13명의 철학자들의 삶과 철학을 다룬 홀로서기 철학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든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대중교통 속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타인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SNS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시시각각 정보가 올라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이들과 연결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책에서는 외로움이란 사람들과 소통해야 해소되는 감정이 아닌 결국 의존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라고 말하는데요.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기에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추느라 자기의 삶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삶에서 의존이라는 단어를 떨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갈수록 단단한 내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홀로서기가 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만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온전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홀로서기를 위해 앞서 고민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들인데요. 그들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물 흘러가듯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을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몽테뉴, 까뮤, 랄프 waldo 에머슨, 쇼펜하우어 그리고 노자와 장자까지 동서양을 아우르는 13명의 철학자들이 마주한 홀로서기의 비결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고민해 볼 시간을 갖고 자신만의 철학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홀로서기 철학, 책의 일부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 까뮤. 반항하는 인간이란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다가 이 무의미하고 지겨운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출근하고 지쳐 돌아오는 반복적인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 정말 나는 죽지 못해 사는 것인가? 반복적인 삶에 힘든 일까지 더해지면 누구라도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단순히 죽지 못해 산다고 대답하고 싶어진다. 무기력감은 인내의 허무와 공허함으로 이어진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왜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아둥바둥 살고 있는가?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건지, 벌기 위해 사는 건지, 일의 의미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무관심하고 무의미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하더라도 과거처럼 마냥 기뻐하지 못한다. 차라리 사표를 쓰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볼지 고민하면서도 어느새 월급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달력을 찾아본다. 이방인이란 누구인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철학자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와 닮아 있다. 소설 속 메르소의 캐릭터는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가 느끼는 무관심과 무의미, 무가치한 태도들은 언뜻 보면 현실감과는 동떨어져 낯설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다가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씁쓸함과 공허해지는 내 모습은 메르소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방인의 첫 대목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비통한 장면으로 시작된다.
어머니가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다는 메르소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아들로서 어떠한 슬픔이나 비통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모자 관계가 틀어졌거나 나름의 사연이 있으리라는 독자들의 예상은 빗나간다. 그는 직장 상사가 파리에 갈 기회를 제안할 때도, 여자친구인 마리가 결혼 의사를 물어볼 때도, 이웃에 사는 레몽이 자신과 친구가 되면 어떻겠냐고 물어볼 때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파리에 가도, 여자친구와 결혼해도, 이웃과 친구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이후 메르소는 의도치 않게 아랍인을 살인하게 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지만 자신을 도와주려는 변호사와 재판관에게조차 귀찮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이 시대에 살았다면 곧바로 정신감정이 필요한 듯한 그의 태도는 결국 주변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 메르소의 행적을 보면 마치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와 세상, 나와 나 자신, 나와 가족, 그리고 나와 연인 등 마치 이 세상 전부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처럼 메르소에게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상은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한 곳이었다. 메르소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삶의 어느 지점에서 관심 있던 것들로부터 무가치함을 느끼는 권태로움을 경험한다. 삶이 지루해지고 지독한 무기력에 시달리기도 한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일하고 사람을 만나며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며 허망함에 허우적대는 것이다. 메르소는 무슨 이유로 세상에 무관심하게 되었을까? 사실 메르소는 학생 때 다양한 소망을 지녔음에도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자조적인 고백을 한다. 그 고백의 이면에는 무언가를 원하며 갈망하고 욕망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한 상실감이 담겨 있다.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할 때 좌절하곤 한다. 부를 축적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회사를 계속 다녀야만 하는 현실에 고통을 느낀다. 남들만큼이라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었음에도 이혼뿐인 선택지에 좌절하기도 하고, 누구보다 자식들의 성공을 원했음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허망함을 겪는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피하고 벗어나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지독한 무기력과 무관심이 찾아온다. 그 결과 인생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소설 속 메르소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어떠한 의미도 느끼기 어렵다. 그의 행위에는 삶의 헛됨만이 가득하다. 직장 승진도, 결혼도, 가족의 죽음에서도 어떠한 의미를 찾지 못한다. 게다가 메르소는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삶을 살면서 자신이 무의미하게 느끼는 행위들을 해나가고 있다. 이토록 무의미하고 지독한 무기력증은 나와 세상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 것에서 비롯된다. 세상에 문득 나 홀로 있다는 생각, 즉 고독감과 소외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까미는 소설 속 메르소를 통해서 허무 아래 드리워진 고독감이라는 감정을 보여준다. 까미는 소설 제목처럼 메르소는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철저한 이방인이고 자신이 생활 속에서 단지 주변인일 뿐이라고 전한다. 메르소가 느낀 감정 중 하나는 지독한 낯섦이었다. 주위와 단절되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 느껴지는 고독감. 모두가 행복한데 나만 외딴 섬에 놓인 것처럼 느껴지는 소외감. 우리는 종종 메르소처럼 자신에게서 불행한 이방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허무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게임에 빠지거나 진짜 자아를 찾는 대신 재물 권력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그리고 무언가 잘 안 될수록
더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까미는 말했다. 삶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이유는 부조리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메르소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목적도 결과도 변화도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절망조차 없던 것이다. 메르소의 이야기는 오늘날 평범한 사람의 직장 생활을 떠올리게 한다. 출근과 퇴근, 황금 같은 주말이 지나면 월요병과 함께 다시 출근하고 퇴근을 반복한다. 올해 나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도 내년에는 더 높은 목표가 나에게 주어진다. 지금의 프로젝트가 끝난다고 해도 금세 다른 프로젝트가 나를 찾아온다. 이러한 업무들은 회사 생활 내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이어진다. 직장인들은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회사에 다녀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 노력한다. 회사는 돈 벌려고 다니는 거지. 이 일은 다 나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야. 끊임없이 스스로 이유를 새긴다. 그럼에도 어느 날 문득 회사 생활에 무의미함이 찾아든다. 오늘날 직장인들이 회사 업무의 무의미함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는 도무지 쉽지 않다. 2030 세대들은 모두 이러한 무의미함에서 회사와 나의 삶의 선을 그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지도 모른다. 삶의 부조리는 여기서 발생한다. 인간은 계속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의미가 찾아지지 않는 순간 인간은 부조리를 느끼는 것이다. 세상은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다만 인간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까미는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무의미함만을 느낄 때 부조리한 감정에 휩싸인다 라고 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일 뿐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인생은 그저 허무하며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부조리한 감정만 더욱 강하게 느낄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삶의 부조리 속에서 꼭 살아야 하는 걸까? 삶이 무의미하다는데 도대체 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가 자유를 얻는 방법, 까미는 말한다. 살아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죽어야 할 이유도 딱히 없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필연적으로 왜 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결된다. 죽어야 할 이유를 딱히 찾기 어렵기에 그냥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건 삶이 부조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많은 이들이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다. 그들은 삶을 저버림으로써 삶의 부조리를 고백하려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삶이 부조리함을 알면서도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삶은 본래 그렇게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으며 우리는 그저 우주에서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이라는 존재 아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우리 삶이 의미가 없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판단했던 것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온갖 것들이 사소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부와 명예는 가치를 잃는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상사의 싫은 소리, 주변 사람들이 상처되는 평가, 부족한 재산과 같은 것들이 먼지의 티끌처럼 사소하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 원하는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설사 내가 진짜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이어도 무의미함을 인식할수록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순수한 마음으로 아낄 수 있게 된다. 역설적으로 부조리함을 느끼는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마치 새가 날기 위해서 몸이 점점 가벼워지듯이 삶이 무가치하다고 여길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움을 얻은 상태에서 까미는 반항이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했다. 무의미한 삶을 인정하되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살라고 말이다. 이는 곧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삶에 대한 반항이 된다. 까미의 저서인 반항하는 인간에서 그는 반항하는 인간의 논리에 관하여 설명한다. 인간 조건의 불의에 또 다른 불의를 보태지 않도록 정의에 봉사하고 세상에 가득한 거짓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명료한 언어를 쓰며 인간의 고통에 맞서서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 까미.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 까미는 반항하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 내렸다. 반항하는 인간만이 참된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 부조리하다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되 그럼에도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무의미함을 알기에 의미를 찾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까미 역시 부조리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평생에 걸쳐 삶의 의미를 끝없이 추구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한 사상을 실천하며 살았다. 1911년 프랑스 식민지인 알제리에서 태어난 까미는 어린 나이에 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다. 까미는 1살도 되지 않았을 때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외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생계를 위해 과외교사, 시청직원, 자동차 부품 판매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또 까미는 건강 문제로 평생 고생했다. 폐결핵으로 인해 축구선수 활동, 철학교수 일을 그만둬야 했고 학교를 중퇴하기도 했다. 첫 번째 부인과의 결혼 생활은 아내의 모르핀 중독과 외도로 얼마 못 가 이혼으로 끝났다. 그는 일평생 가난, 병마, 전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 소년 시절을 지배하고 있던 아름다운 태양은 내게서 모든 원한을 빼앗아갔다. 나는 궁핍한 생활을 했지만 동시에 어떤 쾌락을 누렸다. 나는 스스로 무한한 힘을 느꼈다. 힘의 장애가 되는 것은 가난이 아니었다. 방해가 되는 것은 오히려 편견이나 어리석은 행동에 있었다. 까미. 까미는 1937년 안과 겉, 1942년 이방인, 시지프의 신화를 연이어 출간한다. 이 작품 속에서 까미는 인간은 모두 각자 집행일이 다른 사형수의 삶을 살고 있고 삶의 부조리를 껴안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어차피 죽게 되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하던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까미가 택했던 반항은 글쓰기였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쟁 중에도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았다. 그는 독립군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글쓰기로 독일에 항전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까미는 부조리함으로 가득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까미의 소설 페스트는 이러한 부조리한 인생에 맞서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보여주고자 했다. 고통과 부조리에 맞서는 반항. 인생을 살다 보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나의 실수, 금전적 어려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까지
불운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상황들이 고약한 이유는 우리가 삶을 얼마나 충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지와는 상관없이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이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불행은 피할 수 없다. 까뮈 소설 페스트는 이처럼 피할 수 없는 부조리와 고통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맞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주인공인 의사 베르나르 리유는 어느 날 진료실에서 나오다가 죽은 쥐의 사체를 발견하고 도시에는 전염병이라는 형태의 재앙이 찾아온다. 까뮈의 소설 속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프랑스령 알제리의 작은 도시 오랑이다. 페스트는 도시 전체에 창궐하였고 오랑은 결국 폐쇄된다. 전염병이 창궐한 오랑의 시민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죽음을 마주하며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인다. 오랑의 시민들은 전염병이 가져다주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오랑의 시민들은 물리적인 자유가 제한되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 오랑에 잠시 방문한 외지 사람이든 다른 도시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건 평생 성실하게 살았건 부모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든 전염병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시민들은 결코 도망칠 수 없는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에서 평등하게 부조리를 맞이하며 고통과 불안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 상황을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사람마다 매우 달랐다. 도시에 갇힌 이들의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회피, 순응, 그리고 반항이다. 까뮈는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 삶에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을 때 등장인물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회피하는 행동은 오랑의 공무원과 랑베르라는 기자를 통해서 보여준다. 리오는 죽은 쥐의 사체를 본 후 전염병이 창궐하려는 기미를 눈치채고 공무원에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리우의 의견을 묵살한다. 랑베르는 어떻게든 이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다. 취재를 위해 오랑에 방문했던 그에게는 평생을 약속한 연인이 있었다. 그의 목표는 어떻게든 오랑을 빠져나가 연인이 있는 파리로 향하는 것이다. 랑베르에게 있어서 오랑은 그저 낯선 타인들의 도시이며 전염병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그는 스스로가 이방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전염병은 랑베르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는 문제에 직면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상황에서 회피하여 멀어질지에 대한 고민만 했다. 그 결과 랑베르는 실현하기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까뮈는 랑베르를 통해 인간이 불행을 맞이했을 때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두 번째 태도는 순응이다. 파눌루 신부는 페스트가 창궐한 오랑의 상황이 전염병을 부정한 인간에 대한 신의 형벌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이 시련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라며 반성하라 말한다. 하지만 순응의 태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지와 같은 의문을 남긴다. 마지막 태도는 반항이다. 주인공인 의사 리우는 최선을 다해서 전염병과 맞선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까뮈는 리우를 반항하는 인간의 표본이라 소개했다. 리우는 의사로서 주어진 일들을 해나간다. 페스트는 리우의 반항적 도전을 통해서 전염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항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인물은 사회활동가 타루다. 리우와 타루는 전염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인 보건대를 창설한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지만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염병과 맞서 싸운다. 리우와 타로의 행동은 어쩌면 그렇게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닐 수 있다. 소설 속에서 보건대 활동은 전염병을 종식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방역과 소독, 기록, 도표 작성 등 전염병이라는 환경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뿐이다. 이처럼 반항은 일정한 성과가 예상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무의미하고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의지를 지니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전염병 종식에 기여한 건 혈청이었다. 어쩌면 전염병은 갑자기 오랑에 찾아왔듯이 자연스럽게 떠나야 할 때 떠난 것인지도 모른다. 자연재해로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사라질 예정이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보건대는 그러한 자연의 섭리와는 관계없이 그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갔다. 그들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까미는 우리에게 반항하는 태도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 그는 소설을 통해 개인적인 단위에서의 반항일지라도 사회적으로 연대를 만들고 사람들이 생각까지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회피의 태도를 보였던 랑베르와 순응의 태도를 보였던 파눌루가 보건대에 합류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랑베르는 오랑을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도시에 남아 전염병과 싸우기로 다짐한다. 그는 더 이상 현실을 회피하지도 않고 마주하여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타로와 파눌루는 전염병과 투쟁하는 도중 목숨을 잃는다. 어쩌면 그들의 반항은 그 의미가 미미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까미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강조한다. 반항은 특정한 성공이 아니라 삶의 순간에서 우리의 선택과 방향, 그리고 태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까미는 이 모든 반항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지 성실성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성실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해내는 것이다. 까미는 초인적인 힘과 지혜를 지닌 영웅이 아니라 소시민들의 소박한 헌신이 운명에 저항하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사회는 위기를 이겨내고 위험에서 시민을 구하는 영웅을 좋아한다. 하지만 까미는 이러한 영웅주의를 누구보다도 경계했다. 나라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돌파해내는 힘이 있다. 그 힘은 영웅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성실성에서 비롯된다. 성실성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고통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러한 평범한 인간의 대표적인 유형은 페스트에서 말단 공무원으로 등장하는 그랑이다. 그는 이혼하고 떠나간 아내를 그리워하고 소설을 쓰지만 첫 문장을 쓰다 지우다를 반복할 뿐이었다. 하지만 페스트 사태 속에서 그는 퇴근 후 보건대를 들러서 통계를 작성하는 일을 한다. 그는 어떠한 영웅적인 행위가 아닌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해나갔다. 하지만 그랑의 헌신 덕분에 보건대의 활동은 행정적으로 매우 탄탄하게 운영되었다. 자유를 제한하는 전염병은 사실 우리 삶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될 수도,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문제, 인간관계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현실의 전염병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불행과 불운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다. 애초의 삶에 고통과 불안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중요한 건 태도이자 관점이다. 잘못된 이유를 찾으려 애쓰고 이 모든 게 다 나의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까미는 말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불행과 불운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삶의 고통은 어쩌면 숙명에 가깝다. 필요한 건 역경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태도이다.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를 인간답게 하는 선택, 즉,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을 통해 우리는 행동할 수 있다. 과정 자체가 곧 완성이다. 그래서 꽈미는 반항하는 태도가 곧 우리 삶을 완성한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그 자체로 빛나고 있다. 소박하지만 평범한 나의 삶은 영웅보다 위대한 이야기들을 더하며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 내 행동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더라도, 삶의 이유가 부족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나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며 살아간다. 내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해보고 설령 그것을 하지 못하더라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차피 우리는 다 완결되는 존재이니 말이다.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 장자. 현명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대신 하늘의 뜻을 살핀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삶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한 달, 1년을 더 잘 살아내야 한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장자는 말했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건 잘 놀다 가는 것이라고 말이다. 여기서 잘 논다는 건 완전한 자유를 말한다. 자유롭다는 건 부, 명예 등 다양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말한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다. 또한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고정관념, 사상, 생각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움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욕망과 집착 때문이다. 우리는 돈, 명예, 인정, 타인의 평가에 쉽게 집착하곤 한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말이다. 결국 삶에서 홀로 선다는 것은 이러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을 더욱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을 망가뜨리는 욕망. 우리가 대표적으로 집착하는 것 중 하나로 돈이 있다. 돈은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가능케 한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에게 모이고 머리를 숙인다. 현대사회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명언이 되고 부자들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낳는다. 하지만 장자는 지혜 없이 눈앞의 이욕을 탐하는 걸 경계했다. 어떤 부자는 자기 몸을 괴롭혀가며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쌓았지만 미처 건강을 챙기지 못하여 재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는다. 이는 잠시의 육신을 위한 가짜 즐거움이다. 우리는 종종 부자가 되었음에도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에 시달리다가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이들의 이야기를 접하곤 한다.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죽도록 노력하여 재물을 쌓고 그 꿈을 이루었지만 결국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장자는 현재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정욕을 채우는 일은 결국 삶을 망가뜨린다고 말한다. 부와 명예를 이루었음에도 늘 잃을까 두려워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기를 칠까, 혹여 집에 도둑이 들지 않을까 걱정한다. 집에는 갖가지 보안 시설을 설치하고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기 어렵다.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로 인해 자유롭게 행동하지도 못한다. 이처럼 명예나 재물에 얽매여 휘둘리는 삶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장자는 또한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정 가치관에 집착하는 것도 경계했다. 아무리 숭고하고 멋있어 보이는 가치관이라고 해도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 반대되는 사람들과 모두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치관에 대한 집착은 최근 직장에서 꼰대라는 모습으로 회자되기도 한다. 직장인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행동 양식들이 다르다. 하지만 고정된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몰아세우게 된다. 옳고 그름은 상대적이다. 자신이 진정 옳다고 생각해서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생각과 다르면 정답이 아니라고 평가받는 상황도 벌어진다. 이때 진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장자는 말한다. 자신의 신념에 남을 평가하고 잣대를 대는 것은 진실로 옳음을 추구하는 행동이 아니며 그저 자신의 욕망과 집착이 변형된 부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라고 말이다.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수십만 명을 죽인 사람들 역시 자신의 신념과 명분을 신봉한 사람들이었다. 장자는 옳고 그름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모두 상대적인 가치라고 말한다. 심지어 외로움, 착함, 성실함, 믿음 등과 같이 이롭다고 여겨지는 개념들조차 말이다. 이로움과 성실한 행동일지라도 이 역시 결국은 나만의 기준일 뿐이다. 집착하는 순간 자기 합리화되고 변질된 욕망으로 인식된다. 집착하고 속박될수록 우리는 자유로움으로부터 멀어지고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당신의 본질인가? 장자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을 내기 활쏘기에 빗대어서 설명했다. 흔히 구할 수 있는 질그릇을 상품으로 내걸고 내기를 하면 화살이 목표물에 잘 맞는다. 하지만 보석이나 허리띠 장식을 걸면 목표물을 맞히기 어려워진다. 심지어 황금을 걸게 되면 화살은 목표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날아가게 된다. 값비싼 상품에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활쏘기의 본질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맞추는 데 있다. 그런데 금품이 걸리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새 본질을 잊게 된다. 눈앞의 목표물보다 값비싼 상품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자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면 더 잘 움직이게 되고 삶이 뜻대로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욕심을 제거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롭다는 건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걸 말한다. 부자가 되는 것 역시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부자가 되더라도 돈에만 집착하면 재산은 곧 족쇄가 되고 얽매임의 대상이 된다. 결국 인생의 본질인 자유에서 멀어지게 된다. 장자는 마음을 비우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고 일이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내 생각 속의 나를 없애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꾸밈 없고 자연스러운 본연의 나로 돌아가야 한다. 자연스러운 삶에 나를 맡길 때 나 자신조차 잊을 수 있다. 이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명상의 개념과 가깝다. 명상에서 참나라는 개념은 현재의 나에게 집중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오늘도 5만 가지 상념에 빠져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완전히 멈춘다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념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지금 나의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보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 자신을 온전히 잊고 나의 호흡만이 느껴지게 된다. 이 같은 행동을 지속하게 되면 나의 감정이 평온해지고 삶의 번뇌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명상의 효능은 여러 과학자가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명상은 장자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잊는 상태와 유사하다. 온갖 생각과 집착에서 자유롭고 그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말이다. 그곳에는 어떤 개념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는 곧 무의자연이다. 옳고 좋은 것도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자신을 잊고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에 그 무엇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용의 이면, 무용의 이면. 좋음과 싫음,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온전한 내가 되어 살아간다. 조건부 행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매일 즐겁기에 더 잘 놀게 되고 삶의 많은 순간에 더 잘 살게 된다. 결국 인생을 잘 놀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된다. 장자 역시 자신만의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다. 장자는 기원전 365년에 태어나 기원전 290년까지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는 혼란과 변화의 시기였다. 부족에서 도시 단위의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며 하루가 다르게 국가의 주인이 바뀌었다. 대지에는 늘 혼란이 가득했다. 장자가 태어난 곳은 송나라에 있는 몽으로 추정되는데 젊은 시절 그곳에서 관리직을 했다고 전해진다. 전국시대는 유능한 인재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시기였으므로 장자의 명성을 들은 초나라의 초유왕은 그를 초대해 재상으로 삼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초유왕이 보낸 많은 예물과 재물을 가져온 사자에게 장자의 답변은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장자는 말했다. 그대는 제물로 바쳐지는 소를 본 적이 있소. 오랜 시간 맛있는 여물을 먹이고 비단으로 몸을 감싸놓은 그 소 말이요. 하지만 결국 제물로 바쳐지고 말지요. 이때 소가 발버둥치고 본인이 뛰놀던 들판을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겠소. 마찬가지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오. 어서 돌아가고 더 이상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시오. 자유를 속박당하느니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놀고 싶으니 그저 나를 내버려 두시오. 또한 장자는 쓸모가 있고 없음에 관한 일화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준다. 너구리를 잡는 사냥개는 그 재능으로 인해 줄에 묶여서 살게 되고 사냥감이 떨어지면 사람에게 결국 잡아먹히고 만다. 민첩한 원숭이는 활동 반경이 넓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숲에서 발견되어 사람에게 결국 사로잡히게 된다. 너구리나 살쾡이는 닭이나 쥐를 잡으려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다가 결국 덫이나 그물에 걸려서 죽고 만다.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 비유는 현대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적용될 수 있다. 회사에서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직원은 어떻게 될까? 상사의 총애와 함께 더 많은 업무를 부여받게 된다. 상사로서는 어떠한 일을 시켜도 고분고분 해내는 데다 결과도 좋기에 일을 더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 직원은 회사에 있어 매우 쓸모있는 사람이다. 물론 일 잘하는 직원은 많은 업무를 소화한 결과 좋은 평가와 초고속 승진, 높은 연봉 인상률이라는 보상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보상이 크면 클수록 자유와 멀어진 채 회사와 일에 더 구속되고 만다. 계속되는 승진과 높은 연봉이 족쇄가 되어 회사에 대한 의존도도 늘어나게 된다. 설령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성과를 올렸어도 언젠가 회사에서의 쓸모는 끝나게 된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함께 성과는 점차 떨어지고 퇴직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한때 누구보다 유능한 직원이었던 그는 이제 자신의 쓸모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게 된다. 장자는 쓸모가 없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가 경계한 것은 작은 쓸모에 집착하느라 본연의 삶을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이었다. 이것이 바로 장자 사상의 핵심이다. 쓸모가 있고 없고라는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도 해낼 수 있는 것도 많다. 타인의 쓸모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의 쓸모를 자유롭게 바꾸고 발견하여 만들어가는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물론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올가맬 때도 있다. 불안, 추조, 우울, 분노의 감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을 휘젓는다. 감정과 연결된 생각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난 못할 것 같아. 역시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난 누가 봐도 별로야. 와 같이 부정적으로 변질되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누구에게나 마음주머니가 있다. 그리고 마음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느냐에 따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평소에는 마음에 불순물이 많아도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 잘 느끼지 못하지만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려 주머니가 요동칠 때면 온통 흙탕물이 되어버린다. 사람마다 불순물의 양과 크기가 다르기에 가라앉아 다시 잠잠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다르다. 우리는 순간을 사는 존재라고들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순간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나를 지나가고 있다. 시간이 흘러가듯 순간도 흘러간다. 우리 눈앞에 지나간 순간들은 다시는 볼 수 없다. 끝없이 흘러가는 순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고요하고 평온해질 수도 있고 불안하고 우울할 수도 있다.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탔다고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스쳐 지나간다. 내 눈앞에는 앉아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정거장에서 내리는 사람과 올라타는 사람, 나는 그들이 움직이는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지하철이 속도를 내면서 정거장은 수시로 바뀐다. 순간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나는 조용히 지하철에서 들려오는 소리, 보이는 풍경, 그리고 나의 몸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에 집중하는 순간은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는 장자의 심재, 즉 마음을 비우는 상태와 유사하다. 모든 생각들을 비워내고 내 삶은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때 모든 순간은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경험들이다. 이를 깨닫는 순간 삶은 한없이 가벼워진다. 지금이라는 순간에 머물기 때문에 나의 삶은 어떠한 집착이나 부정적인 생각들 없이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러나 곧바로 마음의 고요가 깨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다른 열차칸에서 걸어오는 직장 상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회의 시간에 팀원들 앞에서 나에게 면박을 주었기에 그 상사가 나는 불편하다. 어느새 내 눈은 상사에게 고정된다. 나는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있지만 더 이상 내 눈에 주변 풍경은 들어오지 않는다. 더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내 모든 신경은 상사의 행동에 집중된다. 그와 아무리 거리가 있더라도 그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나의 마음은 이미 상사에 고정되어 그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나를 가볍게 하는 알아차림. 어떠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더 이상 순간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 마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하나의 상념에 고정됨으로써 흘러가는 나의 순간이 멈추어버리고 만다. 바로 장자가 말했던 스스로 생각에 얽매여 있는 상태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우리를 갉아먹는 생각이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과거의 경험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방아쇠가 되어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자주 떠오르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는 불안함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심지어 이러한 생각의 몸부림은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기까지 한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우리가 불안을 느낄수록 현실을 왜곡해서 해석한다고 정의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수록 지금 벌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틀리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일상에서 소통의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타인의 말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린 채 그게 옳다고 맹신하게 된다. 그렇게 불안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제약을 낳는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내가 구속당하지 않은 채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삶의 모든 면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마음 챙김에서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 보는 것이다. 그 알아차림의 순간 나를 붙잡고 있던 생각이 저절로 흘러가게 된다. 알아차림으로 인해 나를 괴롭히던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존재하지 않기에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생각이 허무하게 사라진다. 우리의 삶은 본래 가볍고 자유롭다. 하지만 다양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제약하기 시작한다. 만약 나의 삶을 갉아먹는 집착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여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오늘을 더 자유롭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채널 오픈 이후로 가장 장시간 녹음한 책입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몇 번을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전체적으로 한 7, 8번 녹음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기계발서나 건강도서와는 달리 철학 분야는 읽기만 하면 목소리가 쫙 가라앉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읽으면서 생각을 1스푼, 2스푼 하게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밤에 올립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